이거 건드리면 현대사판 영모인 겁니다. 말씀드린 순간 헌재 심판 비디오 판독 결과 발표합니다. 대통령 선수 레드카드예요.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냐. 생각해보니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 맞는 것 같습니다. 폭력 독재가 이어졌었던 대한민국 현대사의 일그러진 건국을 시작하신 분이죠. 안녕하세요, 임준석입니다. 뜨거운 여름의 기운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누군가 출근하던 국회의원들을 막아섭니다. 어서와. 계엄군한테 감금되는 건 처음이지. 8년 뒤인 4월 19일 민주주의를 외치던 학생과 시민들이 맞닥뜨린 건 정치 깡패들과 계엄군의 콜라보, 그야말로 무대포 폭력의 실사판이었죠. 1950년대 건국 대통령이 아닌 종신 대통령을 꿈꿨던 그의 이름은 이승만. 어느덧 가을에 파란 하늘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근데 느닷없는 또 비상계엄령. 아니 왜요? 남북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7년 뒤 또 다른 비상계엄령. 독재를 반대하던 부산과 마산 시민들 앞에 군인들은 몽둥이와 총을 들고 나타납니다. 1970년대 공포의 유신체제의 최종 보스. 그의 이름은 박정희. 시간이 지나 꽃피는 어느 봄날로 왔습니다. 후회요 후회. 이 다급한 보도가 신문을 장식합니다. 바로 전격적인 비상계엄령 확대 발표. 곧 국회의사당에는 계엄군이 출현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사람들의 비명이 광주의 거리를 메웁니다. 1980년 5월 18일 그 배후에서 막가파 권력을 휘두른 그의 이름은 전두환. 그리고 차디찬 어느 겨울날 딥페이크인 줄 알았던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총을 든 계엄군들. 마치 한국 현대사의 호러 영화 리메이크 같았던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우리 모두가 목격한 2024년 12월 3일의 일이지요. 그리고 4개월 뒤인 2025년 4월 4일 여기 헌법재판소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 나왔던 국가긴급권 남용을 또 하셨네요. 대통령님,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에게 통수 제대로 날리셨습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반기를 들었던 이 사건, 결론은 대통령 파면 결정이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 300여 년 전 조선시대로 가볼게요. 이때도 붕당 정치 파벌들의 싸움으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얘들아, 나 새로운 전화는 이제 화합의 정치를 할 거야. 경종이 죽고 이복 동생 연인군이 즉위하니 조선의 21대 왕 영조입니다. 여러분 탕평채라는 음식 들어보셨나요? 마치 비빔밥처럼 이것저것 버무려 먹는 그 음식 말이에요. 이 영조가 화합을 꾀한 정책이 탕평책이고 탕평채 음식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됐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러면 꼭 초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연인군 이 나쁜 놈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1728년 반대파 이인좌라는 인물은 영조의 즉위와 정책에 반대하며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여러분 맞춰보세요. 체포된 이인좌가 적용받은 죄명이 뭘까요? 네, 왕정국가에서 왕에게 반역을 저질렀으니 영모죄. 이인좌는 결국 참형에 처해지죠. 요 근래 한동안 핫하셨던 한국사 스타 강사 전한길 선생님, 이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주의는 우리가 주인을 뽑는 것입니다. 아, 쌤 잠시만요. 틀리셨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주인을 뽑는 게 아니라 주인이 우리입니다. 조선시대 왕이 국가의 주인이라며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국가의 주인이지요. 전한길 선생님 말씀을 맞게 좀 바꿔볼게요. 이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인이자 사장님인 우리가 대신 일할 알바를 뽑는 것입니다. 간혹 저한테 한국사 강사가 뭔 정치익이냐 수업이나 해라.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근데 말이죠, 저와 여러분 같은 주인들이 가만히 있는데 알바들이 열일하겠습니까? 또 역사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치로 이어지는 게 현대사인데 말이죠. 자, 민주주의가 뭔지는 알겠어요. 아, 그런데 알바들이 말도 안 듣고 사장님인 우리를 괴롭히면 어떡하죠? 그래서 사장님은 알바 권력을 하나가 아닌 3개로 쪼갰어요. 입법부 알바 국회, 행정부 알바 대통령, 그리고 사법부 알바 법원. 이렇게 셋이요. 그리고 누구 하나가 혼자 설치지 못하게 너 똑바로 일 안 하냐? 이렇게 나머지 둘이 견제하도록 만든 것. 이게 그 유명한 삼권 분립 원칙이죠. 아, 그런데 이 알바들이 우리가 주인인 거 잊어먹고 사장님 행세하지 않을까 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 사장은 니들이 아니라 국민이야. 니들 일할 때 이것만은 꼭 지켜. 라는 원칙을 만들었어요. 그걸 우린 헌법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아, 그런데 이 삼권 분립의 헌법까지 만들었지만 알바들이 이거 무시해버리면 어떡하죠? 그래서 이 알바들이 사장님 명령인 헌법을 잘 지키는지 심판하는 새로운 알바를 뽑았어요. 걔는 또 뭘까요?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이 조선시대 왕한테 대들면 영모인데 지금도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주인인 우리 국민, 그리고 절대 규칙인 헌법, 이거 건드리면 현대사판 역모인 겁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령 및 탄핵 사건에 대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국회한테 힘 좀 쓸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왜 탄핵감이야? 내란은 무슨 얼어 죽을 내란? 여러분,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도 아니고 이 삼권 분립 3권 중에 행정부 알바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그 행정부 알바가 다른 알바인 국회를 때리고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알바들은 자기 맡은 일만 열심히 한다 라고 헌법에 써놨는데 말이죠. 이에 대해 심판 알바생인 헌법재판소가 말합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주권자 신임을 배반해서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게 무슨 의미죠? 말씀드린 순간 헌재 심판 비디오 판독 결과 발표합니다. 심판 전원일치네요. 대통령 선수 레드카드예요. 야, 행정부 대통령, 너 지금 사장님이 믿고 맡겼던 거 배신 때렸어. 당장 나가. 아웃. 제가 지난번에 이와 관련해서 이런 영상을 올렸더니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건을 내란으로 규정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내란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찾아봤습니다. 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은 내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움. 여러분 어때요? 지난 12.3 사태 딱 사이즈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전적 의미와 법적인 내란의 의미는 또 다르다고요? 네, 맞아요.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은 사전적 의미와 좀 다를 수 있고, 또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니까 이 내란 사태라고 말하면 성급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이 싫다는 이성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마음을 안 받아준다고 해코지했어요. 이 사건 뭐라고 부르죠? 스토킹 사건이죠. 둘째, 어느 집에 괴한이 침입해서 가족들을 막 위협했네요. 이 사건은 뭐예요? 강도 사건이죠. 셋째, 한 사람이 누군가를 습격해서 칼을 마구 휘둘렀어요. 이 사건은 뭐라고 하실래요? 살인 미수 사건이죠. 아니,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왜 스토킹, 강도, 살인미수라고 합니까? 이거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민감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 그냥 12.3 사태쯤으로 해보죠. 이번 12.3 사태에 대해 일부 세력들은 계엄령 선포를 옹호하기도 하고, 심지어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여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누가요? 극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요. 이 극우에서 우라는 글자, 보수 우익의 가치는 존중받아야죠. 근데 극단적 폭력을 조장하는 극이라는 글자, 이건 좀 노답이지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사 전한길 선생님 또 등판하십니다.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입니다. 서부지방법원 결정이 얼마나 부당하면 사람들이 분노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를 가루가 되게 할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논리죠? 그렇게나 마음을 안 받아주니 스토킹까지 한 거네. 또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강도짓 했겠냐? 계몽을 위해서는 좀 패고 칼도 들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의미일까요?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어. 오죽하면 법원 폭동 일으켰겠어. 네, 그럴 수 있어요. 야, 마음에 안 드니까 확 다 부시고 죽여버리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민주주의는 이런 저급한 극단주의 파시즘과 퀄리티 자체가 다릅니다. 지난 계엄령 사태 이후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에서 발표한 2025년 민주주의 보고서에서는 이 대한민국을 2년 연속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인도, 멕시코 이런 국가들과 함께 말이죠.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냐? 그 오죽하면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폭력 독재를 낳았다는 것, 이번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습니다.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지난 3월 21일 유흥식 추기경님이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촉구하며 한 말씀입니다. 이 폭력적 극단주의를 멀리하자. 이게 좌우 이념의 문제인가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상식이잖아요. 지난 2021년 군부의 쿠데타로 시작된 미얀마 사태, 안타깝게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반헌법적인 내란 시도를 다행히도 단 4달 만에 진압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무력적 수단이 아닌 평화 집회와 헌법이라는 제도만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게 K민주주의 클래스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미국의 네티즌들은 우리는 왜 한국처럼 하지를 못하냐, 한국의 재판관들을 잠시만 빌려달라 라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을지도 모릅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한강 작가님의 이 말 마치 소설 속 판타지처럼 들렸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 폭력과 독재라는 모진 풍파 속에 쓰러져간 이들은 너무나 많았지만 끝난 줄 알았던 성남 파도는 몇 번이고 다시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살면 사라질 것이다 라는 믿음 하나로 우리는 기어이 버텨왔습니다. 결국 4.19 혁명에서 죽은 자들은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라고 외쳤습니다. 유신체제에서 죽은 자들이 국회로 달려가 장갑차를 막아섰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서 죽은 자들이 계엄군에게 총을 쏘지 말라고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피멍을 안고 물질을 해대면서 꾸역꾸역 온몸으로 살아냈더니 그 질긴 민주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을 구해주었습니다. 이제 죽은 자들이 말합니다. 대통령, 당신 영모야. 생각해보니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 맞는 것 같습니다. 폭력 독재가 이어졌었던 대한민국 현대사의 일그러진 건국을 시작하신 분이죠. 또 생각해보니 12.3 계엄령은 계몽령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저는 찐국TV 임진석이었습니다.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